안녕하십니까. 한국 아랍 소사이어티 온라인 아랍 이해 강좌를 맡은 박현도입니다. 오늘은 아랍 세계를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랍이란 말이 처음으로 문헌에 등장한 것은 기원전 900년에서 약 600년까지 중동 지역을 지배했던, 지금 이라크 지역을 지배했던 신아시리아 제국이 있었습니다. 신아시리아 제국 문헌에 나오는데요. 거기에서는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쓰는 아랍이란 말과 비슷한 말이 쓰이는데, 그 뜻이 유목민이라든지 국경 밖에 사는 외국인을 지칭해서 쓰는 말이었고요. 이 말을 이제 이후에 중동 지역을 알게 되었던 그리스인들이 문헌에 아랍이란 말을 남기고 유목민이라는 말을 남김으로써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이 신아시리아 제국의 그 유물이죠. 아랍과 관계된 그러한 처음으로 비문이 나오기 시작한 석판을 보고 계시고요. 우리가 아랍이라고 부르는 지역은 특히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중동 문명권에서 약간 벗어나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라크라는 지역은 전부 다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지만 아주 기원전에는 소위 말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두 강 사이의 지역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두 강 사이라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인데요. 그 강 사이, 이 비옥한 지역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그러고,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 고대에는 이집트까지 연결돼서 이 지역들을 우리가 이제 흔히 세계사에서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런데 아랍 지역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쪽은 그 지역에서 약간 벗어나 있던 남쪽의 지역이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랍 세계가 기원 후 600년 이후에 압도적인 이슬람 문명을 앞세우고 모든 지역을 정복하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라든지 이집트라든지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 아랍인들이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아랍어를 쓰는 국가들끼리 아랍연맹이라는 국제 단체를 조직했습니다. 일종의 유엔과 같은 조직인데요. 아랍연맹에 속한 국가는 총 22개국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이 22개국 중에는 팔레스타인을 포함해서 22개국입니다. 현재 팔레스타인이 국제적으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랍연맹에서는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아랍연맹 22개 국가는 우리가 다시 이 산업 구조에 따라서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석유가 많이 나는 자원 의존 경제 국가와 그리고 석유가 없기 때문에 다변화 경제를 추구하는 국가, 이 두 개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이 석유 우전 국가 형태를 보면은 다시 왕정과 공화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왕정 중에서 가장 석유가 많이 나는 지역이죠. 페르시아만 지역의 아랍 지역인데요. 우리와 가장 현재 경제 관계가 활발한 지역이 바로 아랍 산유 왕정국인데요. 이 6나라가 현재 GCC라고 해서 걸프 협력 기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이렇게 6국가인데, 이 6국가의 특징은 아랍어를 쓰고 이슬람이 압도적인 문화권이고 그리고 왕정 국가라는 겁니다. 이 6개의 국가는 81년에 걸프 협력 기구를 형성해서 현재까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유국 중에서는 공화정이 있습니다. 공화정인 대표적인 국가는 이라크, 리비아, 알제리입니다. 알제리는 북아프리카에서 석유가 가장 많이 나는 그러한 공화국이죠. 그리고 다시 우리가 다변화 경제 국가를 보면 다시 왕정과 공화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다변화 국가들, 다변화 경제를 추구하는 국가들은 아직 산업 구조가 튼튼하지 못해서 경제적으로는 이 석유 의존 경제 왕정이나 공화정보다는 훨씬 떨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아주 열심히 세계 추세와 따라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멀지 않은 미래에는 이들 국가들도 상당히 좋은 경제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변화 경제 국가 중에서 아마 좀 생소한 국가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아랍 국가가 이런 나라도 아랍 국가인가라고 생각했던 국가들이 보시면 모리타니아가 있습니다. 모리타니아는 아랍어를 쓰는 국가 중에서 가장 서쪽에 위치한 국가입니다. 아랍 세계가 가장 서쪽에 있는 국가가 모리타니아고요. 가장 동쪽에 있는 국가가 보통 우리가 이라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사담 후세인이 이란 이라크 전쟁을 할 때 이라크가 아랍 세계의 동쪽 문을 지키는 수문장이 되겠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아랍 세계를 크게 동쪽의 이라크, 서쪽의 모리타니아로 얘기를 합니다. 모리타니아보다 아마도 더 생소한 국가는 지부티하고 코모로일 텐데요. 아마 잘 모르셨을 텐데 소말리아도 아랍 연맹 22개 국가에 속하는 아랍어를 쓰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아랍 22개 국가는 근대에 들어와서 거의 모든 국가들이 서구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서구의 보호령으로 받았고 서구의 압도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이건 마치 우리가 근대를 시작하면서 일본 식민지가 된 것과 같은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랍 국가들이 우리나라에게 느끼는 감정이 남다릅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외국의 지배를 받았고 고생을 한 나라라는 생각이 있고, 그런데 한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경제 발전을 이루고 훌륭히 잘 사는가에 대해서 대단히 친근감을 보이고 궁금해하고 호기심이 많습니다. 이 아랍 22개 국가 중에서 서양의 지배를 직접 받지 않은 국가는 딱 한 나라죠.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러한 직접 간접적인 지배에서 벗어나 있고요. 물론 미국의 영향이 굉장히 크긴 했지만 다른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지배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1948년에 팔레스타인 분할안에 따라서 유엔이 독립을 시킨 국가가 있죠.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국가를 이루지 못했고 당시 이제 유엔의 결의에 따라서 독립한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물론 이제 아랍 국가는 아닙니다. 그 외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하고 21개국은 전부 서구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요. 가장 크게는 영국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리고 프랑스 지배, 이탈리아가 리비아를 지배를 했습니다. 시리아, 레바논을 중심으로 해서 아라비아 반도의 동쪽에서 그리고 아프리카 쪽으로 서쪽으로 이어지는 북아프리카 지역까지는 전부 다 프랑스가 지배를 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지도를 보실 텐데요.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 국가들이 독립한 시기가 써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거의 다 서구의 지배에서 독립해서 근대의 국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아랍 국가를 총 22개국이라고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아랍 문화권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아랍 문화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랍어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만을 한국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죠. 우리는 뭐 단일 민족이다라는 그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고, 그게 역사적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한국인 어머니에서 아버지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물론 한국말을 못한다 하더라도 한국 사람이라고 막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랍은 그러한 혈연적인 공통점에서 아랍을 형성하지 않고요.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을 아랍인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요, 지금 이집트는 아랍어를 쓰는 국가지만 이집트가 아랍어를 쓰기 전에는 아랍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썼습니다. 이라크도 그렇죠. 이라크도 오랫동안 다른 언어를 썼었습니다. 아랍이 지배하기 전까지는요. 예를 들면은 고대 슈메르 문명에서는 무슨 말이 썼는지 모르지만 슈메르어를 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카드 제국이라는 게 있어서 최초의 세모 계통의 언어를 쓰고 아람어도 쓰고 여러 가지 언어를 썼었죠. 근데 지금은 다 아랍어를 쓰고 있습니다. 거의 다가요. 그래서 이제 이라크도 아랍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랍어는 지역마다 상당히 편차가 굉장히 큰데요. 그러다 보니까 편차가 크면 서로 소통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준 아랍어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표준 아랍어는 푸사라고 그러고요. 아랍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 표준 아랍어를 공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더 배우고 싶은 지역의 방언을 배우는 그러한 식으로 아랍어를 공부하게 됩니다. 아랍어가 오늘날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고, 그리고 아랍어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아랍어는 이슬람과 함께 존재했다는 겁니다. 즉,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은 번역은 합니다. 네, 다른 말로 전 세계의 모든 언어로 번역은 하는데요. 이 번역한 거를 무슬림들의 이슬람교의 공식적인 예배에서는 사용하지 않거든요.
아랍어를 공부하려면 꾸란을 공부해야 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데요. 아랍어는 바로 이 꾸란에서 자리를 잡고 꾸란을 통해서 전 세계에 지금까지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언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1965년 제2차 바티칸 공의 전까지 전 세계 모든 로마 카톨릭의 신자들이 주일 미사를 라틴어로 했던 거와 똑같습니다. 근데 1965년 이후에 로마 카톨릭은 각국의 나라 말로 미사를 하도록 했는데 이슬람에서는 여전히 아랍어 순수한 아랍어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꾸란을 믿고 있고, 그래서 이 꾸란을 번역하지 않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랍어의 종교적인 중요성을 여전히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아랍어는요, 세머라고 그럽니다. 즉 우리가 이제 언어를 나눌 때 서로 비슷한 언어들끼리 이렇게 묶죠. 근데 서양학자들이 성경의 용어를 따와서 셈이 살던 지역의 언어들이다 해서 이 세머라고 그러는데요. 이 세머 중에서 가장 늦게 발전하고 가장 세머의 특징을 잘 보존하고 있는 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머 같은 계통의 아랍어와 같은 계통에 있는 언어가 그리스도교의 예수가 썼던 아람어도 아랍어와 같은 계통이고요. 그리고 히브리어도 아랍어와 같은 계통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들이 굉장히 비슷하죠. 그 중에서 가장 늦게 나오고 가장 세머의 특징을 완벽하게 보존하고 있는 언어가 아랍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아랍 세계가 즉 이슬람과 함께 아랍어가 전 세계의 중요한 언어로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현상이고요. 지금도 우리 한국 이슬람교에서도 예배를 할 때는 아랍어 꾸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랍 지역을 얘기할 때 또 하나 빼먹을 수 없는 게 굉장히 젊다는 겁니다. 전 세계가 지금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이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유럽이나 모든 그 선진 국가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아랍 세계는 출산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 연령이 낮고요. 대체적으로 아랍 국가들은 30대 이하의 인구가 거의 50%를 차지합니다. 대단히 젊고 아주 활발한 나라들입니다. 경제가 발전하지 않으면은 물론 이러한 젊은 사람들의 불만이 높기 때문에 국가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요. 경제 발전을 열심히 하고 한다면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이 지역은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랍 지역 하면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원유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루에 쓰는 석유가요, 장충체육관을 꽉 채우는 280만 배럴 정도 됩니다. 우리가 수입해오는 석유의 거의 80%를 아랍 세계가 있는 지역에서 수입해오고 있습니다.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70% 이하로 내려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것처럼 이 아랍 세계의 주요 잘 사는 국가들이 대체적으로 원유가 상당히 많고 이 가스가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원유 확인 매장량만 보시더라도 지금 이 도표에 나와 있는데요. 원유 확인 매장량을 보시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친근한 나라들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연가스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국가가 까타르인데요. 이 까타르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가장 가스가 많은 나라에 속하고 있습니다. 까타르 자국민들은 한 50만 정도 되고요. 외국인 노동자까지 하면 한 250만 명 정도 되는 아주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까타르 국민들의 1인당 국민소득은 1억 정도 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부국이죠. 그러니까 가스와 석유와 같은 천연자원으로 참 축복을 받은 나라다. 물론 축복을 받았지만 또 이 천연가스와 석유가만 있으면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아랍 국가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요. 특히 이 석유에 의존하는 국가들,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이거 외에 다른 산업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너무나 천연가스와 석유에만 의존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국제 유가 시장의 유가의 등락에 따라서 유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돈을 많이 벌겠지만 유가가 떨어지면은 돈을 벌기 어려운 상황이죠. 특히 2011년 아랍의 봄 이래로 석유 시장이 급격히 위축이 돼서 석유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 즉 우리가 주로 많이 경제 관계를 맺고 있는 GCC 국가들은 어떻게 하면 이 국가의 산업 구조를 석유나 천연가스에 의존하지 않고 다각화로 갈 것인가에 고민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 모든 아랍 국가들의 그 목적은
향후 미래를 산업을 다각화시켜서 새로운 미래를 맡겠다라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각화 의지를 가지고 우리나라와도 계속적으로 협력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우리가 가장 석유를 많이 수입해 오는 지역입니다. 국제수로 이름으로는 페르시아만이고요. 그렇지만 아랍 쪽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거슬리는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랍 지역 국가에서는 이걸 페르시아만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랍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페르시아만 쓰기도 그렇고 아랍만 쓰기도 그러니까 그냥 걸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만이라고 부르고 있죠. 바로 이 아랍 지역에서 얘기하는 이 아랍만 지역에서 석유가 이쪽에서 가스와 석유가 대단히 많은 지역이고요. 이 지도를 보시면 녹색 계통의 색깔이 보이죠? 이게 바로 다 유전 연결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유전으로서 가장 큰 유전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가와르 유전입니다. 가와르 유전은 하루에 최대 생산할 수 있는 석유량이요. 우리가 하루 소비하는 270만 배럴, 280만 배럴을 훨씬 뛰어넘는 500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나오는 석유가 이 가와르 유전 바로 위 부르간이라든지 루마일라 유전이라든지 이런 세 개 유전에서만 합쳐도 거의 900만 배럴이 하루에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경우에 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은 이 석유가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 유가 시장은 휘청이고 세계 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요. 2011년에 리비아에서 내전이 발생하고 정정이 불안했었을 때 전 세계 석유값이 휘청거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랍 지역을 공부할 때 꼭 몰라서는 안 될 그러한 연맹체가 있습니다. GCC라고 합니다. 걸프 협력 기구인데요. 걸프 협력 회의 또는 걸프 협력 기구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 6개 국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크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주축이 돼서 사우디아라비아 바로 옆에 있는 바레인, 그리고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이 6개 국가가 아랍어를 쓴다, 이슬람 문화다, 왕정이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일종의 경제 안보 협력체를 만들었습니다. 1981년입니다. 근데 왜 만들었냐면요. 왜 갑자기 1981년에 만들었느냐? 1979년 이란 혁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란은 아랍 국가가 아닙니다. 이란은 페르시아어를 쓰는 비아랍 국가거든요. 그런데 79년 이전에는 이란이 친미 왕정 국가였습니다. 이 아랍 지역도 친미였고요. 두 지역은 굉장히 친하기보다는 친미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고 서로 문제가 있어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지역이었는데 79년에 이란이 친미 왕정 국가에서 반미 세속 공화정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아랍 지역 국가들이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정치적인 불안감, 안보의 불안감을 느끼고 그래서 이 6개 국가가 아랍, 이슬람, 왕정이라는 세계의 공통점을 서로 공유하면서 걸프 협력기구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걸프 협력기구는 경제 규모라든지 인구면이 우리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다만 이 걸프 협력기구는 대체적으로 석유와 가스에 의존한 경제를 하기 때문에 석유 가스가 없이 다기변화 경제를 우리하고는 상당히 다른 경제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한 점 때문에 이들 국가는 우리나라에서 많은 것을 좀 배워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같이 협력 사업을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우리나라와 아랍 지역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이루면서 친밀하고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좀 더 가까운 나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슬람 이전부터 이슬람이 성립해서 1000년까지 아랍 지역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